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유튜버의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영화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스포일러 후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가 싫으시다면 뒤로 가기 누르세요. 먼저 저의 감상평은요. 진짜 잘 만든 영화였습니다. 다음으로 영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장르는 액션, 스릴러, 블랙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감독과 각본에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님이 맡으셨는데 매그놀리아, 펀치 드렁크 러브, They Will Be Blood, 마스터 등의 영화를 만드신 유명한 감독님이시죠. 저는 이 중에서 They Will Be Blood가 가장 인상적으로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아요. 출연자를 보시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숀 펜, 체이스 인피니티, 테아나 테일러 외 많은 배우님들이 나오십니다. 개봉일은 2025년 10월 1일이었고 상영 시간은 162분 정도 되며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다음으로 영화의 시놉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을 배경으로 무장혁명 단체인 프렌치 75와 그에 맞서는 권력기관 MCU 사이의 대결을 중심으로 과거 혁명단체 영웅이었던 아버지가 딸이 납치되는 사건을 겪게 되면서 부녀 간의 관계 및 과거의 상처가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길게 영화 전체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프렌치 75라는 극좌 혁명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퍼피디아라는 흑인 여성 행동 대장이 있었고 팻이라는 백인 남성 폭탄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주로 수용소에 잡혀있는 이민자들을 탈출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어느 날 퍼피디아는 작전을 수행하던 중 그곳의 지휘관 록조 대령을 성적으로 모욕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록조는 퍼피디아에게 성적 집착을 갖게 되고 그녀를 스토킹하게 되는데요. 퍼피디아는 팻과 연인이 되고 여러 작전을 함께하게 되는데 퍼피디아가 록조에게 범행을 들키게 되지만 록조는 그녀와 나중에 모텔에서 뜨밤을 보내자는 조건을 걸고 그녀를 풀어주죠. 퍼피디아는 약속대로 록조와 불륜을 저지르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퍼피디아는 샬린이라는 딸을 낳게 되지만 연인인 팻이 자기보다 딸을 사랑하는 모습에 질투를 느껴 집안을 돌보기보다는 혁명 활동을 위해 밖으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후 퍼피디아는 다른 단원들과 은행을 털게 되는데 경찰에게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그때 퍼피디아를 사랑한 록조가 찾아와서 밀고를 하면 새 신분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사법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에 퍼피디아는 승낙을 하고 록조는 프렌치 75 단원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들이기 시작하죠. 이에 위협을 느낀 팻은 다른 동료들의 도움으로 갓난아기 샬린을 데리고 새 신분인 밥 퍼거슨과 윌라로 바꿔 도주하여 다행히 새 삶을 살게 됩니다. 록조는 프렌치 75를 소탕한 공으로 훈장을 받고 이제 퍼피디아에게 사랑을 고백하러 안전 가옥으로 찾아가지만 퍼피디아는 록조를 거절하는 쪽지를 남기고 국경을 넘어 완전히 종적을 감추어 버립니다. 16년 뒤 박탄 크로스라는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는데 밥은 이곳에서 거주하며 딸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편집증적인 모습의 약물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딸 윌라는 가라데 도장에서 가라데도 배우고 친구 사이에서도 인기도 많은 자립적인 훌륭한 청소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춘기를 겪으면서 술과 약에 찌들어 사는 밥과 충돌이 잦았죠. 한편 록조는 반이민 활동을 도맡으며 미국, 멕시코 국경을 관할하는 총경이라는 아주 높은 직급까지 진급하게 됩니다. 또한 록조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이라는 백인 우월주의 비밀 결사 단체의 회합에 초대되어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면접 중 다른 인종과 성적인 관계를 가진 적 있냐는 질문을 받지만 록조는 그런 일이 없다며 거짓말을 합니다. 면접은 무사히 끝났지만 록조는 16년 전의 퍼피디아 사이에서 낳은 자신의 딸 현재의 윌라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하여 현상금 사냥꾼 아반티큐를 이용해 프렌치 75의 살아남은 잔당을 잡아 밥과 윌라 부녀를 추적하게 됩니다. 록조는 밥 부녀가 박탄 크로스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대규모 이민 마약 단속 작전을 가장해 자기 휘하에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밥과 윌라를 쫓게 됩니다.
윌라는 학교 무도회에 갔다가 프렌치 75의 옛 동료였던 디앤드라가 다가와 암고를 말하고 그녀를 구출해 나갑니다. 한편 집에서 약에 취해 있던 밥은 연락을 받고 가까스로 집으로 쳐들어온 록조의 부하들을 피해 도망쳐서 공중전화로 프렌치 75 비상 연락망에 접선지를 물어보지만 밥이 암구호가 기억나지 않아 윌라와 만날 수 있는 접선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박탄크로스에는 이민자들의 시위와 경찰들의 충돌이 이어지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밥은 윌라의 가라데 사범인 세르지오를 찾아가 그의 집에서 휴대폰을 충전하게 됩니다. 다시 비상 연락망에 전화하지만 여전히 암구호 때문에 난항을 겪다가 밥이 상급자를 부르는 코드를 말하자 그제서야 밥의 옛 동료를 만나면서 간신히 접선 장소를 알아내게 됩니다. 사실 세르지오는 이민자를 보호하는 다른 단체의 리더였고 자기 사람들을 피신시키고 밥에게 총 한 자루와 함께 탈출 루트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나 밥은 건물 지붕 위로 탈출하는 중에 건물 아래로 추락하게 되고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경찰에게 체포가 됩니다. 한편 록조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던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인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에서 록조의 뒷조사를 하다가 윌라가 록조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클럽은 록조와 윌라를 죽이라는 암살자를 보내게 돼요. 록조는 계속해서 윌라를 찾으려고 그녀의 친구들을 신문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록조가 윌라가 어디로 가는지 위치를 확보하게 돼요. 윌라는 용감한 비버 자매회라는 수녀원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자신의 어머니가 배신자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이전에 밥이 어머니가 훌륭한 혁명가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딸이 상처받을까봐 배신자였다는 것을 숨겨왔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수녀원에서 지내는데 그것도 혁명단체인 거예요. 윌라는 총 쏘는 연습도 하고 훈련도 받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한편 밥은 경찰서에 구류가 되는데 세르지오 가라데 사부님이 다른 혁명단체의 리더라고 했잖아요. 경찰서에서도 그 단체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세르지오를 다시 만나서 용감한 비버 수녀회를 찾아가는데 또 일이 잘못되어서 밥은 세르지오와 헤어지고 혼자서 차를 훔쳐서 수녀회를 찾아가요. 록조는 윌라의 휴대폰을 추적하는데 윌라가 도망칠 때 휴대폰을 버리긴 했는데 너무 늦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끊긴 그 근처에 수녀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곳으로 출동해서 모조리 체포해버리고 바로 윌라와 독대를 하면서 휴대용 친자 검사기를 가져와 검사를 합니다. 드디어 윌라가 록조의 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록조는 윌라를 차에 태워 어디론가 떠나게 됩니다. 그것을 밥이 보게 되고 역시 그 둘을 쫓아가게 돼요. 록조는 자신이 고용한 현상금 사냥꾼 아반티 큐에게 윌라를 제거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아반티는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록조는 자신이 알고 있는 용병들이 있는 곳으로 윌라를 인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아반티는 윌라를 데리고 록조가 말한 용병단으로 가고 록조는 다시 작전 수행을 하기 위해 수녀원으로 돌아가는데요. 자동차를 타고 가던 록조는 갑자기 나타난 클럽의 암살자에 의해 총에 맞고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아반티는 윌라를 록조의 용병들에게 데려가지만 용병들이 윌라를 죽이려고 하는 준비를 하자 윌라를 구하기 위해 용병들과 총격을 벌이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윌라는 아반티의 차량에서 권총을 구해 무장하고 아반티의 차량을 타고 도주하게 되는데요. 도망치고 있던 윌라의 차량에 클럽의 암살자가 따라붙게 되고 그 뒤를 밥이 쫓아가게 됩니다. 구비치는 언덕길에서 이 세 대의 차량이 추격전을 펼치고 윌라는 쫓아오는 암살자와 마지막 결전을 벌이기로 마음먹습니다. 윌라는 구비치는 언덕길에서 가장 높은 언덕길을 넘고 바로 몇 미터 떨어져서 사각지대에 차를 세우고 길 옆에 언덕에 권총을 들고 몸을 숨기게 됩니다. 빠르게 윌라를 쫓던 암살자는 언덕을 넘자마자 사각지대에 윌라가 세워둔 차를 들이받게 됩니다. 차량 사고가 난 암살자는 정신을 못 차리면서 사고 차량에서 나오는데 그때 윌라가 권총으로 암살자를 조준하고 암구호를 물어봅니다. 암살자가 대답을 못하니까 바로 쏴버려요. 암살자는 죽고 다음으로 밥이 도착했는데 윌라는 밥을 보고 당신이 누구냐고 소리치며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암구호를 물어보는데 밥은 암구호를 대답하다가 이런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윌라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호소를 합니다.
겨우 진정이 된 윌라는 총을 내리고 아버지 밥과 눈물 어린 재회에 성공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편 록조는 놀랍게도 살아남아 수술을 받고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에 불려가 어떻게 흑인 딸이 있는지 다시 질문에 답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에 자신의 우월한 유전자가 탐나 자신의 씨를 도둑질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후 록조는 클럽 입회 허가를 통보받고 사무실을 배정받게 됩니다. 록조는 자신이 배정받은 멋진 사무실을 둘러보고 미소 지으며 의자에 앉아 책상에 다리를 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환기구를 통해 주입되는 독가스에 살해당하고 그대로 화장로에 넣어져 화장이 됩니다. 클럽이 바보도 아니고 그런 오점을 남긴 인물을 받아줄 리 없죠. 이제 집으로 돌아온 밥, 윌라 부녀는 그간 말하지 못했던 진실들을 밝히고 윌라에게 온 어머니의 편지도 보여줍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있고 여전히 윌라와 아버지 밥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 밥은 윌라에게 스마트폰 쓰는 법을 배우는데 그때 혁명단원의 무전 방송에서 시위가 있다는 방송을 듣게 됩니다. 윌라는 짐을 싸서 시위 현장으로 가려고 하고 밥은 더 이상 그녀를 감싸려고만 하지 않고 그녀를 존중해주면서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해본 영화의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답이 아니에요. 저는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념과 체제의 폭력이라는 끝없는 순환 속에서 다음 세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인간적 사랑과 연대만이 유일한 저항이자 희망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제가 이념과 체제의 폭력이라는 끝없는 순환 속에서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One Battle After Another라는 영화 제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번의 전투 후 또 다른 전투라는 뜻인데 이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끝없는 이념 갈등의 본질을 대변하는 것이라 느껴졌습니다. 이는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주인공 밥 퍼거슨은 1970년대 급진 좌파의 저항 운동을 했던 인물이었고 그의 반대편에 있는 록조 대위는 인종차별 극우 및 체제의 폭력성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영화에서 이 두 세력의 대립은 과거 세대의 상징이기도 한 밥의 세대부터 현 세대를 상징하는 밥의 딸 윌라에게로 이어져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밥이 학교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노예 문제라던가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필리핀 식민 지배 문제 같은 미국의 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모순된 행동을 밥이 지적함으로써 영화는 밥 세대 이전부터 이념과 체제의 투쟁들이 뿌리 깊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필리핀 식민 지배 이야기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제국주의 시절 일본 제국의 조선 식민 지배와 미국의 필리핀 식민 지배라는 양국의 이해관계를 인정하는 협약인 것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과도 연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영화는 아주 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근본적인 이념 및 체제의 갈등과 역사적 위선이 어떻게 세대를 거쳐 순환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끝없는 이념과 체제의 투쟁을 종식시키는 방법으로 인간적 사랑과 연대만이 유일한 저항이자 희망이라는 해결책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의 결말에서 아버지와 딸 사이의 관계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윌라에게는 유전적인 아버지인 록조 대위와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딸처럼 키운 밥 퍼거슨이라는 두 명의 아버지가 존재합니다. 록조는 윌라를 자신의 약점 또는 오점으로 간주하며 세상에서 지우려 했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밥 퍼거슨은 비록 실패한 혁명가이자 술과 약물에 찌든 패배자였지만 16년 동안 윌라를 보호하고 길러낸 또 다른 아버지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품에서 윌라는 건강하고 올곧게 성장했고 밥은 윌라가 납치당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구출함으로써 혈연을 초월한 부성애를 증명해냈습니다. 그 결과 밥은 윌라와 함께 다시 평화롭고 희망적인 삶을 살게 되죠. 이후 윌라는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과격한 물리적 투쟁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것과 반대로 주변 사람들과 평화적으로 연대하여 사회의 불합리함을 바꾸는 시위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에 밥은 윌라를 처음처럼 싸고 돌지 않고 딸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며 격려하죠.
여기에 퍼피디아가 딸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 애정, 그리고 밥과 윌라 사이에 강렬한 가족애를 기원하는 내용은 이념적 순수성을 잃은 구세대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적인 유대의 가치를 상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결말을 통해 영화는 인간애와 사랑의 힘만이 이 영원한 이념 전쟁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시대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화의 캐릭터들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메시지를 더욱 확실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화의 중요한 인물인 록조 대위는 인종차별주의, 극우 이념, 그리고 체제의 폭력성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상과 정반대로 흑인 여성을 사랑하고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이념과 개인의 욕망이 충돌하는 근본적인 아이러니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개인적 욕망과 컴플렉스를 숨긴 채 백인 우월주의 집단에 헌신하며 수십 년간 인종차별적 행위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완벽한 위장은 윌라라는 흑인 혼혈딸의 존재로 인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 윌라는 과거 퍼피디아라는 밥 퍼거슨의 부인이자 흑인 극좌 반체제 폭력을 상징하는 인물과 불륜을 통해 태어난 아이입니다. 퍼피디아의 사상은 록조와 극단적으로 반대되지만 자신의 인간적 컴플렉스를 극단적인 사상과 폭력의 뒤에 숨기려는 록조와 거울같이 닮은 존재입니다. 이 두 인물은 최종적으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록조는 자신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하던 백인 우월주의 집단에게 죽음을 맞이하고 퍼피디아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조직을 배신하여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영화에서 퇴장합니다. 이는 구시대의 극좌와 극우를 막론한 극단적인 이념투쟁은 실패했으며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에 윌라의 신세대까지 갈등을 끌고 오게 된 것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밥 퍼거슨 캐릭터 역시 구세대의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밥은 록조나 퍼피디아와 결정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는 자신의 과거 이념적 실패를 인정하고 편집증과 약물 중독이라는 나약함 속에서도 딸 윌라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놓지 않았으며 훌륭하게 그녀를 키워냈습니다. 록조와 퍼피디아가 끝내 이념과 개인적 컴플렉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과 달리 밥은 혈연을 초월한 부성애를 통해 납치된 윌라를 구하러 나섭니다. 물론 그가 딸을 구하는 과정은 매우 허술하고 엉망진창으로 보이며 마지막 문제의 해결은 오히려 납치된 윌라가 스스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아버지와 재회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밥의 서툰 몸부림이야말로 혈연을 초월한 숭고한 부성애의 증거로서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인간적인 선택이야말로 구세대의 극단적인 이념 전쟁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해법이었음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밥은 실패한 혁명가이지만 사랑으로 끝없는 전쟁의 순환 고리를 끊어낸 승리자로 거듭나며 딸 윌라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견고한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념과 체제의 폭력이라는 끝없는 순환 속에서 다음 세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인간적 사랑과 연대만이 유일한 저항이자 희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영화의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영화가 갖춘 시의적절한 주제의식과 보편적인 통찰력입니다. 이 영화는 현대 미국 사회의 깊은 분열, 이념 갈등, 그리고 역사적 위선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가 시사하는 바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적용해도 놀라울 정도로 맞아떨어집니다. 한국의 경우 인종 문제는 덜하지만 극자와 극우의 정치적 대립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며 과열되고 분열을 초래하는 모습은 영화 속 순환하는 갈등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는 이러한 극단적인 정치적 투쟁 속에서도 사랑, 부성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이라는 보편적인 인간적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 장르 법칙을 재창조하고 해체하는 대담한 연출입니다. 영화는 왕년에 잘 나가던 아버지가 납치된 딸을 구하러 가는 전형적인 액션 스릴러 구조를 취합니다. 그러나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은 뛰어난 연출과 구성으로 이 구조를 비틀고 재창조해내는데요.
예를 들어 유사 구조의 영화 테이큰에서 아버지가 적들을 무력으로 압도하고 딸을 구하는 것과 달리 이 영화에서는 아버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허술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납치된 딸이 영화의 주체적인 영웅이 되어 스스로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와 재회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개 방식은 시대에 뒤처져진 구세대의 이념적 투쟁 방식과 새 시대를 열어가는 신세대의 주체적인 행동을 대비시키는 동시에 시의적절한 블랙 코미디 풍자, 인간애와 가족애의 드라마, 그리고 긴장감 넘치는 액션 스릴러를 혼합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특하고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영화적 경험을 관객에게 제공하는 감독의 탁월한 역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주연 배우들의 압도적인 열연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밥 퍼거슨 역을 통해 구세대의 한물간 나약함과 편집증에 찌들었지만 딸을 향한 숭고한 부성애를 동시에 지닌 복합적인 아버지상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쇼 펜은 록조 대위 역을 통해 혐오와 욕망이 뒤섞인 역설적인 악당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영화의 주제를 배우들의 연기만으로도 설득력 있게 완성해내어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단점은요, 딱 한 가지인데요. 바로 영화가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평론가 분들께서 이 영화를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작품 중 매우 대중적인 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저에게는 서사의 전개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결국 평론가들의 글을 찾아본 후에야 작품이 시사하는 바가 이해되었고 비로소 대단한 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이해가 된 부분을 제외하고도 아직도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자동차 추격 장면에서 추적 장치도 없이 밥, 윌라, 암살자가 어떻게 모두 같은 경로로 몰리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캐릭터가 차 안에 있어 누가 누구를 쫓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윌라는 암살자에게서 멀어지려고 하고 암살자는 윌라를 쫓고 밥은 딸을 구하러 갈 수 있는 비현실적인 전개는 마치 억지로 짜 맞춘 듯한 개연성 부족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윌라 캐릭터의 행동이 모순적입니다. 마지막에 암살자를 제거하는 장면에서 윌라는 그가 암살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암고를 대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총으로 쏴 죽입니다. 이는 과격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며 나중에 평화적 시위를 선택하는 인물이라는 윌라의 최종 캐릭터와 모순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중요 캐릭터인 록조 대위의 죽음이 2번으로 그려집니다. 암살자에 의해 1번, 마지막에 가스실에서 1번 사망하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상징성으로 따지자면 가스실에서의 최후가 가장 적절하겠죠. 중간에 암살자에게 죽는 장면은 불필요하게 느껴지며 이 장면을 더한 이유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퍼피디아의 행동 역시 지나치게 무책임하고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소위 혁명가라 불리는 사람들의 모순된 점과 이기심을 표현하려는 의도였겠으나 관객이 공감하기 어려운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밥의 딸이 납치된 상황에서 세르지오 사부님이 비밀저항 조직의 리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밥이 놀라지도 않고 그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영화가 흘러가는 연출 역시 어렵습니다. 감독은 밥의 캐릭터가 당시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비밀을 알았음에도 반응하지 못했을 것을 보여주려 했던 연출이겠지만 이 장면이 길게 연출이 되는데 관객 입장에서는 어렵고 지루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난해한 장면 외에도 미국의 시사나 정치, 역사에 관심이 없는 관객에게는 영화가 너무 어렵고 재미를 느끼기 힘듭니다. 이는 결국 영화가 접근성의 문턱을 너무 높게 설정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는 너무나 많은 이념적, 역사적 고민거리를 동시에 던져주어 관객에게 영화를 이해하기 위한 숙제를 과도하게 안기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로 인해 서사가 불필요하게 꼬여 있다거나 난해함 그 자체를 예술적 미덕으로 삼아 보편적인 관객과의 감정적, 서사적 연결을 희생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즉, 작품이 담고 있는 통찰력과 주제의식의 숭고함에도 불구하고 관객이 그 의미에 도달하기 위한 길이 너무 험난하다는 점이 명확한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분들께 이 영화가 어울리는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정치, 사회, 역사에 관심이 많은 관객분들, 영화의 복잡한 서사 구조를 즐기시는 분들,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독창적이고 대담한 연출 스타일을 선호하는 관객분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쇼펜 같은 압도적인 배우들의 연기를 보고 싶은 관객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영화의 티어리스트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영화 얼굴을 C랭크 재밌음에 두었는데요. 오늘 후기를 말씀드린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B랭크 매우 잘 만든 영화였습니다. 역시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님이시다. 어떻게 기존에 있는 영화적 문법을 재조립하여 이런 멋진 영화를 만들어냈는지 대단합니다. 오락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문화권에서도 적용이 되는 시사성을 보여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참 좋은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스포일러 후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